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한국나노기술원 시스템 반도체 공정품질 기술 교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나노기술원 시스템 반도체 공정품질 기술 교류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는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류회는 지난 기술 교류회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공정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소개와 또 사업화,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세 분의 연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연사 발표에 앞서 오늘 행사의 주관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 서광석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노기술원 원장 서광석입니다. 금일 시스템 반도체 공정 품질 기술 교류회에 참석해 주신 온 오프라인 참석자 및 연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정 품질 기술 교류회는 한국나노기술원 주관, 경기도 벤처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 창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꾸준한 협력을 맺으며 기술 사업화 연계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와는 작년 MOU를 체결함으로써 반도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유망 분야의 혁신 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류회에서는 먼저 큐버모티브의 이동원 대표이사께서 대면적 디스플레이, 멀티터치 IC 등의 반도체 공정 및 신뢰성, 품질 향상 기술에 대해 강연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나노기술원 정상현 시스템 반도체 공정개발실장께서 시스템 반도체 신규 장비 구축 및 공정 개발에 대해 설명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나노기술원 김성수 지원실장께서 중소벤처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실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정 핵심 과제로 격상되어 고부가 가치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팹리스 점유율 10%, 파운드리 세계 1위로 시스템 반도체 성장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규모의 국내 팹리스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더 많은 지원과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및 양자 분야 중심의 중점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따라 새로운 미래의 팹 서비스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나노기술원은 역할 확립과 팹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나노팹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관련 장비 구축 및 공정기술 개발, 국제 공인시험기관 인정 등 여러 방면에서 지역 기반 나노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화물 반도체 개발 사업을 통한 화물 반도체 연구의 고도화, 양자팹 구축 사업 참여를 통한 양자 소자형 팹 기술 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 및 전 주기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나노기술원은 앞으로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공정 및 신뢰성 품질 향상 구축의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 창업 기업들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중소 창업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 사업 기획과 기술 사업화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성과 창출과 협력이 구축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셔 참석해 주신 중소창업기업 관계자분들과 연사님들,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참석자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인사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의 연사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큐버모티브 대표이사 이동원 님께서 대면적 디스플레이, 멀티터치 IC 반도체 공정 및 신뢰성 품질 향상 기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큐버모티브 대표이사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대형 디스플레이용 터치스크린 IC 공정 및 신뢰성 품질 향상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먼저 저희 당사 큐버모티브 소개를 드릴 거고, 두 번째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용 터치스크린 IC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하이볼테지 고전압 NVM EEPROM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공정을 사용했을 때 생겼던 품질 이슈, 이를 해결했던 방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당사 큐버모티브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큐버모티브는 2016년 2월에 그 창업을 해서 지금 7년차 회사이고요. 현재 주요 제품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특히 중대형 터치스크린 IC를 직접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노비즈 벤처기업협회 ISO 9001, 14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20명으로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매출이 작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진행돼서 한 매출이 25억 정도 됐고요. 올해 한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 좀 반도체 지금 경기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하반기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로 올해 그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큐버모티브는 세 가지 그 사업 영역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 반도체인 IC 프로덕트를 직접 주문 생산하고 있는 팹리스 회사로서 주요 제품은 터치 센서 IC, 그리고 자동차 센서 터치 센서 IC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차량용 통신 I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팹에 IP를 개발을 해서 IP 비즈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센서 모듈과 열화상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로 센서 솔루션을 모듈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당사에서 양산하고 있는 제품은 총 4가지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CMT 024라고 하는 게 큐버모티브 터치 24채널짜리 터치 스크린 IC입니다. 이거는 소형 가전용으로서 현재 지금 LG 스마트 가전에 지금 적용돼서 지금 양산을 PP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러블용 터치 IC, 리모컨, 그다음에 도어락용으로 해서 이 024 제품을 양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플래그십 모바일에 들어가는 60채널 터치스크린 IC를 개발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모바일 쪽에 진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으로 개발을 해서 기술적 난점을 해결해서
아직 양산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펼쳐질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터치 IC를 확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제품으로 이제 CMT084 84채널 터치 스크린 IC로는 차량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고도화되고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용 84채널 터치 스크린 IC를 지금 양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126채널 중대형 키오스크, 그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용 터치 IC로 해서 현재 저희가 이제 맥도날드 한 50개국의 맥도날드 키오스크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 제품은 126채널 터치 IC고 본 강의에서 이 CMT126에서 사용했던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보유 기술로는 이 센서에 대한 모델링, 센서를 위한 분석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센서를 운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센싱에 관련된 아날로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디지털 구동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함께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 시스템 반도체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가져야 할 모든 기술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팹에 주문을 파운드리에 주문을 하는 팹리스 회사로서 주문을 내면은 웨이퍼는 현재 SK 하이닉스인 키파운드리에 지금 주문을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퍼 테스트와 추라 테스트는 인천에 있는 노바세미를 이용하고 있고, 패키지는 엠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웨이퍼를 저희가 영업력이 부족한 데에서는 웨이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ODM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IC화해서 모듈화하는 모듈 비즈니스도 진행하고 있고, IC를 직접 판매하는 IC 판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보유한 인증 현황들을 지금 그림처럼 설명드리고 있고요. 주요 수상 실적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도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데모데이에서 대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받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키파운드에서 현재 터치 스크린 반도체 양산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로 이제 확대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인 대형 디스플레이용 터치 스크린 I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대형 터치 스크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언택 기술이라든지 비대면, 그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건비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든지 키오스크가 이렇게 널리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터치 스크린의 시스템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이 존재하고 이걸 구동하는 터치 스크린 IC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COF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COB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형은 다 보드 형태인 COB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방식이 중대형 터치 스크린에서 적외선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빛을 쏴서 터치 좌표를 이렇게 반사되는 것에 그 터치 좌표를 인식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IR 방식, 적외선 방식이 좋지 않은 방식이 이제 반응 속도가 늦고, 그다음에 강한 빛에 이제 빛이 산란되거나 이런 해서 터치가 오동작하는 현상, 그다음에 끊김이나 부족한, 그다음에 멀티 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스크린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터치 성능이 요구하게 됐고, 이를 위해서 기존에 모바일에서 사용했던 정전 용량 방식으로 모든 대형 터치 스크린들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전 용량 방식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 완제품이 있다면은 LCD와 합체를 해서 이제 터치 스크린 모듈과 함께 이런 안제품을 만들고요. 이 터치 스크린 모듈을 구동시키는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에 따라서 터치의 성능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 시스템 반도체인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 IC가 가장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이 터치 스크린 모듈도 싼값에 싸게 만들어서 이 칩이 좋으면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 IC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전 용량 방식의 터치 스크린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TO 필름을 2장을 이렇게 해서 둘 간에 형성된 투명 전극 간에 형성된 캡 변화를 인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가 안 됐을 때 전개된 캡 용량과 터치가 됐을 때의 캡 용량이 변화하는 것을 쫓아서 터치 좌표를 찾는 거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 스크린은 이렇게 X 쪽과 Y 쪽에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쪽에서 신호를 인가해서 이 캡이 변화하는 좌표를 찾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채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 IC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치짜리가 모바일의 5인치가 만약 20인치로 늘어났다 그러면 4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4의 제곱승 16배의 프로세스 파워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캡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거를 어떤 노드가 변동됐는지를 이제 알려줌으로써 이제 터치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의 크기에 따라서 이 캡이 변함에 따라서 이 출력의 전압이 바뀜으로써 이 전압을 센싱해서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모바일 터치 스크린에서 이제 대형 터치 스크린으로 갔을 때의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내구성 때문에 이 투명 글래스의 두께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제 쉽게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글래스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캡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굉장히 높은 SNR을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X축으로 구동하는 신호가 점점 갈수록 어테뉴에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의 감쇄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고전압으로 이렇게 하이볼테이지로 쏴줄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제거나 회피 기술이 대면적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 입력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5인치가 20인치가 된다고 하면은 4의 제곱승, 그래서 16배의 프로세스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에서 이제 대형 터치 스크린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로 이제 사용한 방식이, 기존에는 한 노드만을 이렇게 센싱을 했다면은 이 인접한 노드의 같이 변화의 폭을 할 수 있는 풀리 디퍼런셜로 하게 되면은 이 전압의 어테뉴에이션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리 디퍼런셜
회로로 그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델타 시그마 ADC 설계 기술을 가지고 하이 레졸루션 델타 시그마 ADC를 개발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한 X축으로만 하나의 신호만 썼다면은 이 네 개의 X축으로 동시에 그 하나의 정상적인 신호와 역상인 신호를 합치게 되면은 이것과 이것이 상쇄되고 2배의 그 하이 볼테지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드라이빙 기술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센싱할 때 이제 더블 샘플링 기술과 그다음에 CPU를 듀얼 코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게 반반씩 이제 같이 노드를 이렇게 처리하는 멀티코어 기술로 해서 이제 파이프라이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하이 볼테지 솔루션에서 이제 공정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의 다이가 이렇게 저희 다이를 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쟁사, 지금 대만이 가장 디스플레이 이제 모니터의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대만 쪽이 좀 이 중대형 터치 스크린으로는 그 우수한 지금 선도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공존하는 원칩 솔루션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대만은 이 디지털 쪽 MCU를 따로 만들었고 그 아날로그 하이 볼테지 쪽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이러게 되면 이 패키징 하는데 MCP 하기 때문에 패키지 가격도 올라가고 신뢰성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원치파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치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키파운드리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30V EEP롬 원칩 그 공정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날로그의 하이 볼테지와 디지털의 EEP롬이 같이 공존하는 공정을 이용해서 원치파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 볼테지와 E플래시 공정, E플래시 공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CMT 126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소개해 드리자면, 키파운드리의 이제 공정은 035와 018, 013, 지금은 이제 110나노 공정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믹스드 시그널 프로세서가 있고 파워 공정이 있고 NVM, non volatile memory인 EEP롬 공정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 볼테지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제공한 HM13 EHP30W라는 공정은 하이브리드 프로세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BCD 공정과 E플래시, 이제 E플래시를 합쳐준 공정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이 하이 볼테지 30V와 E플래시 공정을 합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프로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 중대형 터치 IC에 하이 볼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정과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래시 공정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파운드리에서 이제 제공하는 하이 볼테지 공정과 이렇게 NVM과 이렇게 디바이스 리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EEP롬, 그 NVM의 그 릴라이벌티인데, 이제 키파운드리에서 그 EEP롬은 이제 인두어런스,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전원이 꺼져도 그 데이터를 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몇 번 할 수 있느냐라는 사이클 인두어런스하고 데이터를 프로그램해서 그거를 몇 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느냐라는 리텐션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파운드리에서는 100K의 그 변화에도
그 100K를 프로그램 횟수를 100K 정도를 해도 변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10년 동안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공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인 이 플래시 64K를 2개 128K 바이트를 그 인테그레이션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에라 코렉션 코드인 ECC까지 넣어서 이렇게 공정을 CMT126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30V에서 모든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공정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 이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했는데 이 이슈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치업이 발생을 했는데 이를 이제 엠모스하고 피모스 사이에 이제 내치업이 발생해서 이제 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치업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한 방법이 이제 VDD와 VSS를 보강해서 내치업을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ESD가 처음에 이제 페일을 했는데 ESD 인가전 IV 코드하고 ESD 인가 IV의 이제 커브가 변동돼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다이오드를 사이즈를 키우든지 아니면 저항을 변화시키든지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다이오드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는 좀 플레이어 디비전이 돼서 이 저항 값을 키움으로써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 이제 필라멘트라고 해서 이제 게이트 쪽이 30V를 인가할 때 이 게이트에서 이제 녹아내려서 이 액티브 영역에 이제 필라멘트 같은 거 형성돼서 페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이제 공정 쪽에서 옥사이드의 게이트 폴리 오버랩 마진을 좀 두껍게 확보를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없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가지 하이볼테이지 공정을 사용하면서 생겼던 신뢰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공됐던 IO를 사용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인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공정에서 이제 IO 개발이 이제 하이볼테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안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 찾으면서 이거 플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더블 가더링으로 패스를 차단할 수도 있었으나 공정에 이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VDD나 VS IO를 변경한다든지 저항값을 바꾸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게이트 쪽은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드렸고 분석을 요청을 했고, 이제 키파운드리에서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옥사이드 두께를 좀 마진을 확보해야겠다 해서 공정을 아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의 두께 옥사이드 마진을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공정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가지 이슈가 품질 이슈가 설계를 한 이 여기 큐버모티브 당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파운더리에서 제조상의 실수로 나온 건지, 그거는 어떻게 규명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는 IO의 이슈였다고 그러니까 인풋 IO 패드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막상 30V를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받았던 IO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IO를 다시 뭐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이미 나왔던 제품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이제 메탈 리비전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탈 리비전으로 수용했던 방법이 1, 2번 방식인 거고요. 이제 요거는 세 번째는 이제 공정상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30V를 인가하면 이 수율이 한 30%가 막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율이 그러니까 100% 중에서 30%가 이 문제로 30V를 인가하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분석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게이트의 옥사이드 두께를 늘리자고 해서 공정을 개선했더니 수율이 이제 0.1% 불량 나는 게 그래서 이거는 키파운드에서 수정을 해주신 거고 1번, 2번은 저희가 IO에 IP를 받았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IP를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강을 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양산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소금 업체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런 하이볼테이지 공정과 EEPROM이 하이브리드된 공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큰 기업한테도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데 이 중대형 터치스크린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키파운드리에서 이걸 보고 저희한테 이제 한번 공정을 개발해 볼 테니 한번 개발을 해봐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하이볼테이지하고 EEPROM 공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키파운드리에서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공정 개발이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례일 겁니다. 공정 개발에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키파운더리의 EEPROM 공정이 아까 이제 뭐 리텐션하고 인디어런스 특성을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아주 좋은 것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평균적인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10K 여기 이제 인디어런스는 지금 이제 10K 이상이라고 이제 말씀 주시고 있고요. 10년 리텐션 10년 주시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가 노멀한 공정이고 저희 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프로그램을 자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MTP나 OTP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00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산업용으로 팔리기 때문에 10년 정도 데이터를 리텐션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기술로 하고 있고 이거를 적용했던 게 국내에서는 이제 동부에서 기존의 EEPROM 공정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동부에서는 EEPROM 공정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키파운드리하고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모바일을 하고 있는데 다 노멀하게 한 10K에 10년 이 정도가 여기 데이터에는 위에는 10K라고 해놓으셨고 위에 그림에는 이제 100K라고 하셔서 어떤 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인디어런스 특성인 건지 이게 개런티는 10K인데 10K 이상이라고 이제 개런티는 10K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100K까지도 잘 되더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K 이상까지 지원한다. 근데 이제 개런티는 10K까지는 하겠다라고 공정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나노기술원 시스템 반도체 공정개발실장 정상현 님께서 시스템 반도체 신규 장비 구축 및 공정 개발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노기술원 정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시스템 반도체 신규 장비 구축 및 공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 시스템 반도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저희 장비 구축 현황, 마지막으로 공정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나노기술원 소개입니다. 저희 한국나노기술원은 2003년도에 이제 재단법인이 설립됐고요. 2008년도에 나노자 특화센터 구축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가 한국나노기술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고요. 2016년도에 기재부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은 기재부 연구 목적 개발 기관으로 지정됐고요. 저희가 실리콘 화합물 시스템 반도체 지원 체계가 2019년도 9월달에 됐고요. 앰펄 시스템 지정이 2009년 12월에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양자팩 구축 사업도 2021년도에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설립 목적은 일단 공정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연구 장비 및 시설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연구 성과 창출 촉진,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나노기술원은 일단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1000평 정도에 대한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고요. 200여 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노 리소 패턴 지원 라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턴 공정을 하고 있고요. 클래스 1으로 되어 있고 진동은 리스트 A 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빈 리소그래피하고 그다음에 스태퍼, 얼라이너 등이 있고요. R&D 지원 라인하고 산업화 지원 라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방막 증착 및 식각 장비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빔 이버퍼레이터, 스퍼터, PCBD, ICP H처 장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한국나노기술은 에피 지원 라인이 있습니다. 3.5 화합물의 에피 성장이 가능하고요. MOCVD가 지금 7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XRD 같은 분석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지원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서 2022년 12월까지 저희가 36대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클린룸 말고도 특성평가실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재료의 구점 및 물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TEM, SEM, AFM, FIB, XPS, CL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후공정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도체 소자 후공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소자 칩, 전기적 특성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싱, 래핑, 폴리싱, 프로브 스테이션, 전기적 특성 장비들도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제어, 변환, 가공 등을 하고 여러 기능을 단위 칩에 통합하여 경제성이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걸로서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교하여 약 8,000여 종의 다양한 품종으로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용도가 정보 저장이고요. 제품은 D램이나 ND 플래시 같은 게 있고요. 생산 구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도가 정보 처리고요. CPU, AP 센서 등이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요. 비교적 위험 부담이 낮아가지고 참여 업체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한 게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팹리스 시장 규모하고요, 오른쪽에 파운드리 시장 규모입니다. 팹리스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850억 불 정도 됐고요. 2015년도가 16년도를 제외하면은 매년 10% 이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710억 불 정도고요.
매년 5에서 18%씩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하고요, 싱가포르의 글로벌 파운드리, 뭐 대만의 U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동바오텍, 키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6, 8, 12인치 다 가능하고요. 리소 장비 같은 건 EUV, ARF, QRF, I라인까지도 다 되겠습니다. 테크는 지금 5나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인치, 12인치가 주력이고요. EUV, ARF, QRF, I라인 다 있고 지금 테크는 3나노 정도 했습니다. 동바이텍하고 키파운드리는 저희가 90나노나 150나노 정도 테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TSMC 2018년도 매출 기준으로 기술별 매출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뭐 7나노, 10나노 하이엔드가 대부분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뭐 110나노, 130나노, 150나노, 250나노 로엔드 테크놀로지도 제품군이 꽤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큰 시장이지만 국내는 대부분 메모리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대략 한 3% 정도거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 기반이 취약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게 시스템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MPW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노 인프라 기관의 장비 및 기술을 고도화해서 이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국내 반도체에서 생산 및 수출에서 보면 대부분 한 75% 이상이 이제 메모리고요. 시스템이 한 뭐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까지는 실리콘 시스템 반도체를 보여줬고요. 지금부터 이제 화물, 특히 지러갈륨, 지금 영어로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겐이라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2종 이상의 화학 원소로 만들어진 반도체로서 주로 이제 3,5나 3호족이나 2,6족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성이 우수해서요, 뭐 초고속, 고전압, 고효율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래 산업 소재 핵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5G, 5G, 6G 통신이나요, 전력 소자, 자동차 레이더, 우주, 방위 산업, 산업용 센서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래에 대신 표는 실리콘 반도체하고 화물 반도체의 주요 물성을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라갈륨시의 반도체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갤륨 나이트라이드의 RF 소자의 시장 전망이고요. 여기는 갤륨 RF 소자들의 이제 주요 업체들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라갈륨 시장 같은 경우는 RF 시장에서 2022년도에 한 7.6억 불 정도로 되고요. 연평균 14%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업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일본이나 미국의 지요 업체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요. 국내 제조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물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화물 반도체는 미래 핵심 소자였는데도 주로 이제 중국, 북미나 유럽 등에서 기술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국산화 연구 투자가 못해서 이제 산업 육성이 제대로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면은 수입 대처감이 이제 수출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화물 반도체 MPW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화물 쪽의 시스템 반도체 키 플레이어들입니다. 미국의 여러 업체, 유럽, 아시아 쪽에 있는데 저희가 한국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키 플레이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물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키 플레이어를 좀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제명은 시스템 반도체 연계 지원 나노팩 기능 고도화 사업이고요. 그 주관 기관은 저희 한국 나노기술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 가지 큰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지원 체계를 위한 장비 구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기반 시스템 반도체 공정 지원 체계 구축, 화물 반도체 기반 시스템 반도체 공정 지원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한 36대 정도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술 개발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는 실리콘하고 화합물 쪽 두 가지 아이템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180나노 테크하고요, 130나노 테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180나노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직접 공정을 개발하고요. 올해 안에 이제 PDK를 구축해서 MPW 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130나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듈 공정을 구축하고요. 직접 공정까지 내년 초반까지 이제 직접 공정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화합물 같은 거는 250나노 RF 소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직접 공정 개발을 했고요. 올해 PDK 구축, 내년도에 MPW, 올해 MPW 지원해서 내년에는 산학형 공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리콘 시모스조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시면은 이쪽이 프론트입니다. 이쪽이 백엔드 쪽이라고 하는데요. 프론트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NNFC가 주로 공정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컨택부터 메탈까지, 그래서 백엔드 배선 공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선 공정에 쓰이는 거는 알루미늄 텅스텐 공정하고요, 이제 카파 공정이 있는데 180나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루미늄 텅스텐 공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130나노 기술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텅스텐하고 카파 공정을 저희가 둘 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텅스텐 공정을 보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컨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아하고 메탈을 5쯤 반복한 다음에 나중에 패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 공정은 옥사이드에 패턴을 해서요. 그다음에 텅스텐 플러그를 채운 다음에 CMP 하는 공정이고요. 메탈 같은 경우는 타이엔, 알루미늄 타이엔은 메탈 스틱을 쌓고요. 그다음에 에칭을 한 다음에 옥사이드를 대표해서 이제 옥사이드 CMP 하는 공정으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보다 이제 전기 전후 측면에서 좋은 카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카파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다면 에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파는 저희가 플레이팅 방법으로 일단 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택을 한 다음에요. 메탈 왕 같은 경우는 싱글 다마신 공정으로 저희가 공정 개발을 하고 있고요. 메탈 2부터 메탈 5까지는 이제 듀얼 다마신 공정으로 저희가 공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패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공정 순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실리콘도 개발하려면 화합물 반도체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화합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250나노급 햄트, 대논 실리콘 카바이드 4인치 MMIC MPW 구축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칩 레벨로 하고요. 2단계는 MMIC 레벨로 해서 구축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소자 단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화물 반도체 같은 경우 실리콘하고 다르게 에피가 중요합니다. 에피 성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피 공정을 개발하는 것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믹 같이 해서 소자를 만든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열 기판으로 사용하는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제 방열 특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방열 특성을 좋게 해서 이제 그라인딩해서 기판을 갈고요. 그다음에 비아를 뚫어서 메탈을 증착해서 방열 특성을 좋게 하는 공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과제에서 구축했던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포토 쪽은 KRF 스태퍼를 좀 구출했고요. 제작사는 다 아시는 ASML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인치를 노광할 수 있고요. 레졸루션 한 150나노까지 나오고요.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28나노까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칭 장비로서는 인슐레이터 실리콘 에처가 있고요. 저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8인치 주로 절연막하고 실리콘을 시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메탈 에처 같은 경우는 APTC의 셀렉스 200 모델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탈은 타이엔, 알루미늄 같은 걸 에칭할 수 있게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화합 반도체에서 필요한 실리콘 카바이드 에처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옥스퍼드 장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겐하고 실리콘 카바이드를 에칭할 수 있고 주로 에칭 레이트도 좀 높고 유니폼이도 좋게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에칭 장비 같은 경우는 PSK 다스 2000을 저희가 구축했고요. 저희 심플림 쪽에서는 엔듀라 스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엔듀라 스포트를 구축해서 저희가 타이엔, 카파, 탄탈 라이트라이트까지도 저희가 증착할 수 있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바텍 스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이나이트라이트, 알루미늄, 카파를 증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텅스텐 플라즈마 CVD를 가지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센트라 장비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도 구축할 수 있고요. 테오스도 증착할 수 있고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옥시 나이트라이드도 저희가 증착을 할 수 있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HDP CVD라 가지고 저희가 패턴이 있는 곳에 옥사이드를 데포지션을 잘 하기 위해서 유전체 개폐를 할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의 HDP CVD 장비도 저희가 구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카파 다마신 도금 검정을 하기 위해서 카파 플레이팅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클래스 1에 카파 도금 장비를 해서요. 저희가 투 챔버를 가지고 있어서 다마신 도금 같은 경우는 130나노 이하 패턴도 저희가 도금할 수 있고요. TSB 같은 경우 1마이크로 이상 TSB도 저희가 구축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ALD 장비가 2대 있습니다. 메탈 ALD 같은 경우는 국내 NCD 회사 거고요. 타이나이트라도 탄탈라이트, 코발트하고 르세늄 같은 걸 증착할 수 있고요. 인슐레이터 ALD 같은 경우는 NCD 장비로서 알루미늄 옥사이드, 하프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 탄탈 옥사이드 같은 것들 저희가 증착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CMP 장비를 위해서 텅스텐 옥사이드 CMP 하고요. 에바라 회사 겁니다. 카파 CMP를 구축해서 폴리싱 레이트를 좀 좋게 하고 유니포인트 좋게 일단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 웻 장비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습식 세전 장치에서 엑시드 크링하고요. 웨이퍼 후면 세전기에서 DHF하고 SC1, SC2 크리닝을 할 수 있도록 구축했고요. 네, 자동 습식 세전 장치 같은 경우는 웨이퍼 사이즈에서 SPM 크리닝, 올가닉 크리닝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CMP에 사용하는 슬러리 공급 장치하고요. 그다음에 8인치다 보니까 화학약품 공급 장치도 저희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RTP하고요. 뉴욕 염텍 RPT 장비에서 저희가 300도씨에서 1200도까지 RTP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했고요. 근데 퍼니스 장비인 PN테크에서 저온에서 열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메저먼트 장비 저희 세 대를 구축했는데요. DC 측정 장비 같은 경우는 뭐 300볼트에서 20A까지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요. 측정 온도는 상온에서 300도씨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RF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오리 마이크로웨이브 사건을 구축했고요. 주파수 같은 경우는 0.6에서 18GHz까지 측정하고요. 최대 측정 전력은 7W까지도 저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RF 같은 경우는 노이즈 측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노이즈 측정하는 장비를 저희가 구축했는데 주파수 같은 경우는 1에서 40GHz, 그다음에 잡음은 맥스 15dB까지도 저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인스펙션 장비 같은 경우는 8인치 F5를 저희가 서머피처 거를 저희가 구축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8인치 온장을 쪼개지 자르지 않고 이제 로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로 8인치 F5를 저희가 구축했고요. 네, 일랩서 메탈을 해가지고 울람 사건을 구축했습니다. 측정 파장은 240에서 1690까지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면장 측정기에서 1mΩ부터 2메가옴까지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요. 또 포토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가 측정하기 때문에 오버레이 측정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XRF하고 3D 레이저 마이크로스코프가 구축했고요. 저희가 또 수율도 써야 하기 때문에 디펙 인스펙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펙 인스펙션 장비 같은 경우는 KLA 탱코코를 해서 저희가 50나노부터 400나노까지 디펙을 디텍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잡혀진 디펙을 리뷰할 수 있는 리뷰쌤을 히다치 장비로 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반도체 하기 때문에 MOCVD가 에피 성장을 위해서 MSC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코사 거에 MOCVD 성장했고요. 2인치부터 8인치까지 가능하고 주로 갈륨 나이트라이트 쪽을 저희가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웨이퍼 본도, 서스 마이크로의 웨이퍼 본도를 구축해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유테틱 본도하고요, 어디시브 본도, 얼라인 모듈이 있고 디본도 모듈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을 갈아나기 위해서 그라인딩 폴리싱 장비를 저희 앵기스에서 걸 구축했고요. 저희가 표면 거치기를 2나노 이하까지도 갈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실리콘 반도체 소프트웨어는 케이덴스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PDK, MPW 지원하는 PDK를 구축해야 하거든요. PDK 구축하고 소자 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화물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키사이트 하고요. 여기도 화물 반도체 PDK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28대 장비를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게 이제 크린룸의 레이아웃입니다. 저희 크린룸의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이쪽이 리소 패턴 지원하고 주로 포토 쪽 장비고요. 산업화 지원 라인, R&D 지원 라인, 에피 지원 라인이 있는데 저희 시스템 반도체 지원 라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대 구축 장비를 여기에 대부분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일괄 공정 지원 체계를 저희가 구축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비 구축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공정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리콘 시스템 반도체하고 질화 관련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공정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내용은 단위 공정 개발, 설계, 측정, 분석, 직접 공정 개발, PGK 구축, MPW 제작, 에로 기술 지원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학연 시스템 반도체를 저희가 지원하려는 큰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실리콘 쪽의 공정 개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MPW를 지원해야 됩니다. MPW를 지원하려면은 PDK를 구축해야 되고요. PDK를 구축하려고 보면은 디자인 룰 매뉴얼을 맨 처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80나노 실리콘 시머스의 디자인 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 룰을 저희하고 NNFC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디자인 룰 매뉴얼은 원래는 컨피덴셜인데 저희가 조금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총 쓰는 마스크는 27장입니다. 27장의 마스크에 대한 정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예시로 저희가 메탈 완 쪽을 저희가 예시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메탈 완의 레이아웃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디 사이즈를 얼마로 그려라 이런 레이아웃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코멘트 같은 걸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7개 레이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기에다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180나노 시모스를 만들 때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룰을 만듭니다. 근데 룰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런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런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플로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백엔드 쪽만 검토했는데요. 백엔드 같은 경우는 모듈이 14모듈이고요. 스텝이 한 270스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이 컨택 모듈입니다. 컨택은 포토, 애칭, CMP까지 다 있는데 이 모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조를 먼저 그립니다.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물질에 대한 증착을 하고 어떤 물질을 애칭하고 여기에 대한 사이즈나 뎁스 같은 걸 다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메탈 2에 대한 것인데 메탈 2에 대한 공정 순서도를 그리고 메탈 2에 대한 구조를 그려서 우리 한국 나노기술원에서의 장비하고 공정 능력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런시트를 쌀지에 대해서 다 공정 개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180나노 실리콘 시머스의 런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런시트고요. 그래서 저희가 런시트가 바뀔 때마다 리비전 히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히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컨택입니다. 컨택에 대한 런시트인데요. 쭉 일단 나와 있고요. 거기에 컨택에 대한 구조까지도 저희가 했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패드에 관련된 런시트입니다. 그래서 패드까지 했을 때 구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0나노는 알루미늄 텅스텐 공정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130나노는 이제 저희가 카파 공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카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애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파는 도금, 플레이팅 공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카파에 대한 도금 공정에 대한 런시트, 런플로우 검토를 필요합니다. 주로 메탈 1 같은 경우는 싱글 다마신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메탈 2부터는 이제 듀얼 다마신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싱글 다마신은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공정 검토를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듀얼 다마신 공정은 공정이 좀 복잡해서 공정 검토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듀얼 다마신 하는 걸 보시면은 먼저 이제 비아를 먼저 하고 트렌치를 나중에 하는 비아 퍼스트 트렌치 라스트 공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트렌치를 먼저 하고 비아를 라스트 하는 트렌치 퍼스트 비아 퍼스트 라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정 순서도를 그리고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공정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지에 대해서 이제 공정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두 가지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비아 퍼스트 트렌치 라스트가 저희 기술에는 좀 더 맞고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해서 이것으로 선택해서 이제 공정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30나노 실리콘 카파 비올의 런시트를 작성했습니다. 일단은 얘는 비아 퍼스트 트렌치 라스트로 일단은 공정 런시트를 짰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여진 물질을 이제 알루미늄 패드를 했느냐 카파를 패드를 했냐에 따라서 구조고요.
요거 같은 거는 메탈 안에 런시트를 저희가 넣습니다. 샘플 넣어가지고 메탈 안에 각각의 런시트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런시트 디자인 매뉴얼, 프로세스 검토 런시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공정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정 개발에 들어가면 처음에부터 하는 게 이제 포토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KRF 스태퍼를 가지고 이제 150나노 라인 같은 경우를 패턴을 좀 공정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클리닝, 레지스트 코팅, 익스포저, 뭐 PEB, 디벨롭 순서로 공정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FIB로 분석한 결과 제가 150나노 패턴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디파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라인을 개발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홀을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홀도 개발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실리콘 웨이프에다가 바크 레이어를 깔아가지고요. 일단은 그 에너지 뭐 스탠딩 웨이브나 이런 이펙트를 감소시켜서 한 180나노 홀 패턴 같이도 특별한 문제 없이 일단 저희가 홀 패턴을 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같은 건 150나노, 홀은 180나노 정도까지 실리콘 웨이퍼를 구현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모스 소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실리콘에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아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에다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리콘 서브에다가 실리콘 옥사이드 테오스를 좀 깔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레지스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비아 패턴을 저희 공정 개발했습니다. 비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략 비아 1 사이즈가 한 230나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0나노 되는 비아 사이즈를 저희가 공정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포터가 되면 에칭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실리콘 위에 이제 저희가 알루미늄 텅스텐 공정일 때 알루미늄 메탈 스택을 쌓고 이제 테오스를 깐 다음에 이렇게 레지스트 패턴을 앞에서 했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에칭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패턴 사이즈가 한 230나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테오스 뎁스가 한 660나노 정도 돼서 한 1:3 정도 되는 에칭을 문제없이 잘 했고요. 그다음에 슬로프도 한 86도 거의 9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 개발을 잘 해서 일단은 테오스 에칭, 비아 에칭은 특별한 문제 없이 공정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메탈 에칭입니다. 저희가 메탈을 또 에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기판에 테오스를 증착하고요. 알루미늄 스택입니다. 알루미늄 스택이라는 타이타이엔을 시드레어 깔고요. 알루미늄을 깔고 그 위에 타이타이엔을 까는 걸 알루미늄 스택을 하는데 그거를 한 다음에 에칭을 한 다음에 바크를 깔고 포토 PR을 합니다. 그래서 바크 에칭을 하고 알루미늄 에칭하는 공정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실제로 실리콘에 바크를 하고 PR을 패터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크까지도 에칭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메탈을 에칭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맨 위가 타이타이엔이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알루미늄이고 여기가 바닥 타이타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알루미늄 스택까지도 에칭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깔았던 알루미늄을 증착을 해야 되는 에칭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을 증착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바텍 스포터를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균일하게 증착하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증착해서 일단 저항을 측정했을 때 저항도 특별한 문제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항 유니포미티가 대략 한 3% 나왔고 웨이퍼 투 웨이퍼 유니포미도 한 1% 이내로 나와서 저희가 알루미늄 증착이 잘 됐고 그다음에 뭐 저항도 측정하고 뭐 표면 거칠기도 AFM을 측정했을 때 문제 없고요. 또 알루미늄 같은 그레인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그레인 사이즈도 셈으로 측정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공정에 보면 텅스텐 플러그에 텅스텐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텅스텐으로 채울 때 쓰는 CD레가 타이하고 타이엔을 쓰거든요. 그래서 타이하고 타이엔을 그러니까 패턴에 잘 증착해야만 알루미늄을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을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타이를 증착한 공정이고요. 오른쪽이 타이엔을 증착한 공정입니다. 보시면 이게 TEM 이미지고요. 이게 에닥스 이미지입니다.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패턴에서 채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택 커버지입니다. 탑도 잘 채워지고 사이드도 잘 채워지고 이제 바텀도 잘 채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스택 커버리인데 보시면은 사이드 같은 경우 스택 커버리 10% 이상 나왔고요. 바텀 같은 경우는 65% 이상 나와서 일단 스택 커버리지가 문제없이 타이가 채워진 걸 알 수 있고요. 타이엔 같은 경우는 CBD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스택 커버리지가 좋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TM 사진인데 스택 커버리지가 얘는 한 90%, 사이드가 89, 그다음에 바텀이 한 90%에서
스택 커버리지가 좋게 잘 채워지고 에닥스로 봤을 때도 잘 채워진 거를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단 시드 메탈을 채웠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텅스텐으로 채웁니다. 텅스텐으로 비아를 채우는데요. 보시면은 실리콘에다 실리콘 옥사이드 테오스를 증착하고요. 이제 패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에서 공정 개발한 CD 타이타이엔을 이렇게 증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텅스텐으로 실제로 채우는데요. 이게 실제로 텅스텐을 채운 공정인데 이게 이제 테오스고요. 이 부분이 이제 텅스텐을 채웠는데 텅스텐을 채웠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보이드나 심이나 이런 디펙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보이드나 심 없이 잘 채워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텅스텐을 채운 다음에 텅스텐을 CMP 해거든요. CMP 했을 때 보시면은 저희가 텅스텐은 CMP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저희가 3장 정도 했을 때 특별한 문제 없이 됐고, 그 다음에 텅스텐하고 테오스, 실리콘 옥사이드의 선택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텅스텐이 잘 갈릴 동안 테오스는 잘 안 갈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비도 한 80대 1로 높게 나온 걸 또 알 수 있고요. 리무블 레이트가 한 3,500 정도 높게 나왔고, 유니폼이도 한 1.8%, 웨이퍼 투 웨이퍼 유니폼도 1.7%로 저희가 텅스텐을 CMP 했을 때도 특별한 문제 없이 공정 개발했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패턴입니다. 텅스텐 패턴을 가지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보이드나 심이 없이 잘 갈려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했을 때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갈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알루미늄 텅스텐 공정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카파 공정입니다. 카파를 플레이팅하기 위해서는 CD를 역시 깔아야 되는데요. 저 시드 메탈로는 탄탈 라이트라인은 탄탈, 그다음에 카파 CD를 깝니다. 그래서 요 세 레이어를 한꺼번에 증착한 에닥스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탄탈의 에닥스, 카파의 에닥스, 그다음에 나이트라이트 에닥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 레이어가 잘 깔려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요 밑에가 이제 TEM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요게 탑 쪽이고요. 요게 사이드 쪽이고요. 바텀 쪽이고요. 그래서 사이드하고 바텀도 잘 증착됐고 스택 커버리지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카파 플레이팅을 할 수 있는 시드 메탈 레이어도 이런 나노급 패턴에서 잘 증착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시드 메탈을 깔았으면 실제로 카파를 채워야 됩니다. 카파를 채우는 공정은 저희가 실리콘에 테오스를 증착하고요. 나노 패턴을 하고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탄탈 라이트라이드, 카파 CD를 깐 다음에 실제로 이제 카파를 플레이팅합니다. 다마신 공정으로 해서 플레이팅 하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에스펙트 레이시 1:3하고 에스펙트 레이시 1:4를 했는데 요게 이제 까만 부분이 테오스고요. 요 밝은 부분이 이제 카파가 채워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디펙이나 보이드 같은 게 없이 잘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파 플레이팅 공정도 잘 채웠습니다. 일단 채웠으니까 다음엔 뭐 해야 되냐? CMP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파 CMP를 저희가 했는데 보시면 이게 웨이퍼 내에 유니포미티를 말했는데 이게 센터고 이게 엣지입니다. 유니포미티가 한 3% 정도 좋고요. 리무벌 레이트도 분당 한 5,000 옹스트롱 정도에서 리무벌 레이트도 괜찮게 나옵니다. 또 좋은 거는 CMP 전에는 러프니스가 한 6나노 정도, RA 값이 6나노 정도 나왔는데 CMP 후에는 RA 값이 0.7나노 정도 나와서 거칠기도 CMP 안으로 많이 좋아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실제로 CMP 패턴을 했을 때 갈았을 때 디펙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디펙이 없이 이제 잘 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CMP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디싱입니다. 패턴이 큰 쪽하고 작은 쪽하고 갈리는 정도 차이를 디싱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패턴이 큰 쪽은 많이 갈리고요. 패턴이 작은 쪽은 좀 적게 갈리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런 디싱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은데 이쪽 부분이 패턴이 큰 부분이고 이쪽 부분 패턴이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싱 차이도 별로 나지 않게 저희가 공정 개발을 해서 거의 좋은 공정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리콘에 대한 공정 개발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 지라갈륨 반도체에 대한 공정 개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라갈륨 반도체도 저희가 이제 4인치 250나노급 겐 RF MPW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PDK를 구축해야 되고요. 이렇게 PDK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플로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소자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 플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피 성장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딱 계산해 보니까 마스크가 14장 정도. 아까 실리콘보다는 적게 쓰지만 그것도 꽤 많이 씁니다. 14장 정도 마스크를 쓰고요. 여기에는 이제 액티브 소자, 햄트 소자가 있고 패시브 소자, 뭐
레지스터나 인버터나 뭐 그런 것까지 패시브 소자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마스크 14장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화물 반도체는 에피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피를 한 3가지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4인치 RF용 갈륨 겐 실리콘 카바이드 에피 소재하고 이제 소자까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말고는 다른 과제를 해서 하는 거지만은 이제 캐논 실리콘의 전력 반도체용 에피하고 소자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인피 기판의 인가스 햄트용 에피하고 소자까지도 일단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F 소자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이제 T 게이트라는 특별한 게이트를 쓰거든요. 이 T 게이트를 쓰는데 이 T 게이트 성능에 의해서 소자 성능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정 개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탈 패드를 하고요, 실리콘 옥사이드 대포하고 이빈 리소로 패터닝 한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 에칭하고요, 게이트 리셋하고 이렇게 T 게이트를 T자 모양의 게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T 이제 FIB 이미지로 잘 디파인된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게이트 사이즈가 뭐 20나노부터 280나노까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잘 개발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이 이제 방열 특성이 안 좋기 때문에 방열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판을 좀 갈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아내는 거에 대한 공정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아낼 때는 그라인딩하고 폴리싱을 해서 갈아내고 있고요. 그때 갈아냈을 때 뭐 연마 러프니스가 한 2나노 정도로 해서 잘 갈리고 표면이 좀 좋게 갈렸던 걸로 공정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판을 갈아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를 에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에다가 크롬 골드 CD 메탈을 깔고요, 니켈 플레이팅 한 다음에 크롬 골드를 에칭하고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를 지금 에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칭한 샘 사진을 보시는데요, 대략 패턴 사이즈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에칭 뎁스는 한 대략 10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칭 뎁스가 한 100.4마이크로 나왔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에칭 레이시 한 분당 1마이크 이상 했고요. 그다음에 니켈은 잘 안 깎여야 됩니다. 여기 깎일 때 안 깎이게 해서 선택비가 높게 나온 걸 알 수 있고, 앵글도 한 90도 정도 나와서 저희가 에칭 조건을 잘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도 그 화물 반도체도 저희가 PDK를 구축해서 MPW를 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DK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은 MMIC 설계 예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요거에 되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레이아웃도 자동적으로 설계되는 이제 PDK를 만들고, 거기에 되면 뭐 X밴드하고 K밴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 소자는 햄트 하고요. 그다음에 수동 소자 레지스터나 MMI 캐파시터 인버터 같은 경우도 할 거고, 메탈 전송까지도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축을 한 다음에 고객한테 주면은 고객이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주시면 이제 MPW 지원해서 고객한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상현 실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장 김성수님께서 중소벤처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노기술원의 김성수입니다. 11시 한 15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이전 업무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좀 활용했던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를 했고요. 뭐 오늘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되게 상당히 쉬운 얘기이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간과하기 쉬운 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중견기업에서 자주 쓰입니다. 사업 다각화, 사업 재편, 약간 진행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창업기업한테는 약간 준비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럼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복합 센서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합 센서라는 게 다기능이 하나의 부품으로 소형화 이제 복합화되는 건데, 보통 이제 개별 센서, 복합 센서, 그 단일 센서, 원칩 이런 형태로 가죠. 그래서 내수분성 및 주변 자병력으로부터 우수한 수위 정밀도 2mm 세탁기형 복합 센서, 수위 압력 관성 센서 개발. 이게 아마 세탁기다 보니까 이제 그 수분이 있고 SMT라든지 PCB에서 아마 그 구조적 설계, 격벽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주안점이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계식 그 압력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한 수 센티미터입니다. 2mm까지 잡고요. 요 개발 당시에는 이제 요 수위 압력 센서, 기계식 센서 비중이 한 95%, 지금이 아니고 개발 당시에요. 관성 센서의 세탁기 장착 비율은 한 5%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럼 대기업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용수를 최적화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증대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소기업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제 대기업한테 납품한다는, 끝내는 이제 뭐 1차 벤더나 이제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게 수익성하고 경제성 부분을 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아마 개발 기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거 아마 테스트하고 캐리브레이션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매우 이제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 모듈화로 큰 돈 벌기 힘듭니다. 뭐 전 단위까지라고는 제가 뭐 설명을 좀 안 드리겠지만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대기업에 납품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메리트는 있고요. 이제 동일한 앞에 뭐 개발 원리까지 제가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그 동일한 개발 아이템으로 좀 확장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성능, 고출력, 고용량의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는 전기차 드론 시장의 확대에서 일렉트로니카, 플라잉 택시, HAPS.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지금 이제 리튬 메탈 LNB까지 나왔죠. 근데 제가 오늘 뭐 배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게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게는 예전부터 머니였습니다. 머니.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가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무게의 측정은 그 산업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의 VOC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온 전지 생산 라인의 저온후 공정의 무게 검사를 통해 전부 판정을 하는 곳에 이 무게 측정 모듈이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반정 공정, 도포 공정, 건조후 공정, 테스트 공정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무게 측정 모듈이 현재는 이제 일반의 이제 금속박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고요. 이제 고정밀의 반도체식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고, 연구실에서 많이 쓰이죠. 초고정밀 그 마그네틱 셀 모듈이 있습니다. 좀 그림엔 잘 안 보시는데 좌측이 메틀로 토레도 거고요. 조립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것이 이제 사투리우스인데 저걸 한 번에 깎아버립니다.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고요. 저 모듈 하나 깎는데 보통 한 한나절이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고요. 좀 더 또 확대해서 좀 그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또 동일 개발 아이템을 활용해서 다이본더 쪽에서 이제 미세 측정을 통한 장비 캐리브레이션에도 활용하고요. 디스펜서 쪽에도 활용이 되는데 카메라 모듈 위에 그 도표를 코팅하는 형광 물질의 양을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약품 캡슐 무게 측정 시스템 체커 이쪽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유량 체커. 그다음에 이제 TC 본더 칩 마운팅 그 헤드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뭐 TC 본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TSV 공정의 핵심 장비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와이어 본도 이제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하면 이제 포스를 측정하고서 이해가 이제 볼테이지를 측정하면서 이제 캐리브레이션 하시고서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장비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기본하고 확장의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그 마켓하고 프로덕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일반 금속식 센서, 이 금속 박식 센서는 그 5,000분의 1 정밀도가 하고요. 근데 이게 좀 아쉽게도
그 0.3kg 밑으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마그네틱 셀 센서는 이제 그 240만 분의 1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제가 그 배터리 그 생산 라인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고성능, 고출력, 고용량 되면서 5kg 지금 마그네틱 셀 센서가 지금 그 모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8kg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8kg까지만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 영역의 산업적인 좀 약간의 그 고정밀 반도체 센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아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먼저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상황을 좀 설명을 좀 사례를 좀 드렸고요. 그럼 이제 그 본격적으로 왜 이 그 사업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가 필요한지, 이거는 창업을 시작하면서도 필요하고 사업이 잘 돼서도 간과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따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사업이 또 잘 되고 중에서도 중간에 그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기술 사업화 성공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재력, 기술력이 우수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충분한 기술 및 시장 조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CEO의 의지가 있어요. CEO의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력이 매우 우수하고 그 다음이 시장 및 이 기술 조사가 수행이 더 돼야 되는 거고요. 확실히 이쪽이 CEO의 의지보다도 더 성공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업에 왜 실패했을까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경제성, 수익성 미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여건하고 시장의 진입 시기가 바뀐 거예요. 다 개발해놓고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여건도 바뀌고. 이제 충격적인 게 보시면은 이제 기술력이 가장 적습니다.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최소 사업의 성공이 아니어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그 포트폴리오의 그 경제성과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시장 기술 조사를 수행을 통해서 시장 여건하고 시장 진입 시기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돼요. 이따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력은 그냥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화에 성공해서 기술의 비중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개발의 목표가 기술인 경우에도 제품을 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기업하고 이제 추천연 등 이제 공공연구기관의 이제 기술 개발의 관점인데요.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쪽 첫 번째 거는 그 이제 MRM이죠. 마켓 드리븐 플래닝에서의 로드맵에서 시작이 마켓에서 프로덕트로 가고 테크놀로지로 가죠, 보통. 근데 이제 공공연구기관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기관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마켓으로 가죠. 기업에서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소니가 그랬죠.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창출했지 않습니까? 요 그림도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높은 위험도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R&D 지원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R&D 성공률이 3,000분의 1이고 이 3,000분의 1의 로우 아이디어 중에서 프로젝트는 그 한 9개 프로젝트만 나옵니다. 상업적으로 준비는 1.7개, 그 중에서 하나 정도가 성공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백업 벤처가 커가고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아시는 기업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표? 이 건너뛰어서 이렇게 아시는 분은 말고 그렇게 없어요. 되게 힘든 겁니다. 55 벤처도 힘드시고. 그러면 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중소기업하고 그 중견기업 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견기업은 사업 다각화, 사업 재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중견기업의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31%가 대기업 1차 벤더입니다. 1차 벤더예요. 기술력이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잘 잡은 겁니다. 고객을. 그래서 그 중에 81%가
그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그런데 그 법이 생겼습니다. 기업 활력 재고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미래차라든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사업 재편 승인이라는 걸 해줍니다, 중견기업. 그럼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R&D 쪽에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한 4개사 정도였다가 이제 2020년도에는 한 21개사 정도로 이제 법이 이제 특별법이 나오면서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럼 중소벤처기업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다양합니다. 뭐 10억 벤처냐, 50억 벤처냐, 100억 벤처냐. 업력이 지금 예비 창업자냐, 1년에서 3년이냐, 3년에서 7년이냐, 7년에서 뭐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이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려면 모든 거의 원천을 나 자신 사업자 그 창업팀에서 그거를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각화 측면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소부야에서 그 이제 12간지라고 해서 이게 그 경주를 해서 순위를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이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쥐는 더 일찍 일어나서 소뿌리 위에 있다가 결승선에서 펄쩍 뛰어내서 1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쥐는 어떻습니까 특성이?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연구 분석하죠. 막 코스트 다운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연구하죠. 소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하고 우직하고 성실하고 이른 새벽 이런 게 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협업은 아니었지만 외부의 강점을 차용한 겁니다. 협업은 아니었지만 외부의 강점을 차용했다. 이게 그 사업 다각화의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의미입니다. 이게 대서기업을 의미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R&D의 범위를 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뭐 소프트웨어 기업, 하드웨어 기업 다 있지만 지금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기업이 있고 거기서 서비스 R&D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비스 R&D라고 해서 생각하시고 무슨 서비스를 R&D를 개발하? 아니에요. 그쪽에서 로봇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 비즈니스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R&D라고 했죠. 그래서 R&D에서 그 양산까지 간 다음에 마케팅 뭐 이쪽까지 다 해서 나갔던 건데 그 이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 뭐 비대면 디지털 혁신의 그 핵심이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도 이 유니콘 기업 10억 달러 1조 클럽에서 13개가 그 해에 나왔다. 재작년인가요? 그럼 9개가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에요. 제조업으로 유니콘 기업 들기 힘듭니다 지금. 이제 빨리 이제 이 R&D 그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게 소비자의 고책 효과, 자물쇠의 효과, 락인이라고 하는데 이내 경쟁사가 이미 고객들과 만들어 놓은 가치 기반의 네트워크는 짧은 시간에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네트워크 이펙트가 이제 커지죠.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커지고 거기에 플러스돼서 서비스 R&D가 들어가면서 락인이 더 심하게 걸리는 거예요. 네? 지금 배달의 민족이 그 서비스 플랫폼 기업 아닙니까? 근데 로봇 기업에 투자하고 키프리스 가시면 로봇 특허 엄청 많이 냅니다. 거기 그 서빙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 기업에도 투자를 크게 해요. 거의 뭐 인수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 그 네트워크 이펙트하고 서비스 R&D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추격자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R&D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R&D 역할은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이제 코스트하고 프라이스 사이의 마진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품의 혁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가격하고 원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싸도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고서. 이게 제품의 혁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R&D 기획 이 개념을 좀 새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막 너무 혼잡스럽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R&D 기획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기획을 잘해서 하시면 최소 좋은 기업으로 그냥 꾸준히 성장하실 수는 있어요.
혹시 이 R&D 기획을 뭐 기획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쓰는 지원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교과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R&D 기획하고 계획. 교과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뭐 스티프 분석, 패스트 3C 분석해서 뭐 스워트 분석, STP 분석해서 제품 로드맵, 기술 로드맵에서 R&D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여기까지가 R&D 기획 영역이고 이걸 가지고 R&D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평가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여기가 이제 R&D 사업 계획서 영역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실무에서는 좀 보겠습니다. R&D 기획은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청사진입니다. 계획의 사전적 의미예요. 포괄적. R&D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기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적인 개념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R&D 계획은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부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은 어떻습니까? 중장기 전략과 목표별 실행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직이 비즈니스 목적 및 전략 방향과 온라인을 맞추고 이쪽 R&D 계획은 어떻습니까? R&D 기획 결과와 온라인을 이제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R&D 측면은 메가 트렌드 및 미래 시장 예측, 기술 동향 및 고객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에서는 제품 로드맵, 기술 로드맵, R&D 포트폴리오 하나의 사업 계획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조직의 전략 방향이 나오고 R&D의 기획, R&D의 사업 계획서가 나오고요. R&D 기획 하나당 R&D 계획이 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대 N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R&D 기획과 계획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R&D 기획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TRA이죠, 기술 성숙도. 제가 오늘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R&D 기획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만 보시냐면 이게 다 사업 포트폴리오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술 기획만을 생각을 하세요. 기술 기획. R&D 공공연구기관은 더 심하죠. 예. T1부터 T2는 기술 기획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T2부터 P4까지는 조직 및 관리 기획이 들어갑니다. T4부터 T5까지는 사업화 기획이에요. 수익성, 경제성, 시장성. 그러니까 R&D 기획이라고 하면 기술 기획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한번 더 풀어서 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기술 기획이 있고요. 이제 조직 및 R&D 기획, 그래서 역할 및 조직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화 기획, 사업화 분석이 있죠. 이렇게 전체를 포함하는 게 R&D 기획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 R&D 기획을 좀 더 나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연구기관하고 연구 분야의 신규성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좌측은 신규냐, 기존이냐, 그래서 분야고. 신성장 동력 확보하는 거고요. 아래는 단기냐 장기냐 이제 시간 기간인데요. 이제 근본적 경쟁력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이고 우상향으로 가면 신산업이고요.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위로 가면 신제품입니다. 이제 우측으로 가면 혁신이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후지필름에서 좀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후지필름이라는 거 아마 코닥하고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카메라 필름, 디지털 카메라 나오고 이제 카메라 필름 아시죠? 그 필름 회사였어요. 그런데 둘 다 필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지하고 코닥. 근데 이제 필름은 이제 R&D 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시켰고요. 그래서 화장품, 의료 기업까지 새로운 영역을 창출했어요. 근데 코닥은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냥 파산해 버렸습니다. 2000년대죠. 그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코닥이요 1975년도에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조직하고 이쪽에서 그 기획 파트에서 시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정을 일단 냈어요. 뭐 당시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기존 그 필름 시장을 그 매출액이 줄어도 잠식당하는 거를 걱정했어요. 기존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걸 걱정했어요. 필름 사업부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근본적 차이는 그거예요.
이제 변화가 왔는데 이제 변화를 미리 이제 후지 쪽에서 미리 감지했고 이를 이제 수긍하는 이제 방식과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애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네이토는 왜 카카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더 큰 것을 잡으려면 이제 쥐고 있는 걸 놓아야 한다. 카카오가 혹시 MSN, 마이크로소프트 메신저도 이겼습니다. 얘들이. 예? 근데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적응이 실패하고 여기에 뭐 광고를 막 덧지 붙이면서 이제 막 느려지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았죠. 또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애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 MSN도 이긴 기업입니다. 메신저를. 근데 사라졌죠 지금. 그래서 후지의 그걸 아까 사업화 기획 그 유형으로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은 신성장장 동력, 근본적 경쟁력 강화.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 혁신이 있고 신산업이 있고 우상향이면 후지필름은 또 신제품으로 갔어요. 이 세 영역의 방점이 찍히면 위대한 기업입니다. 예, 보통 신제품만으로 하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혁신으로 가든지 신산업. 한번 제품 리스트로 한번 볼까요? 예, 필름 제조사였어요. 신제품으로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 갔죠. 신산업 영역 쪽으로 화장품까지 해요. 초음파 진단장치, 의료기, 이제 재료 영역, 의약품. 이제 혁신 영역으로 가서 이제 필름 영역이죠. 전도성 필름이라든지 열차단 필름, 이제 그다음에 태양전지 기판까지. 이렇게 되면 아까 R&D 기획을 통해서 좋은 기업, 실패한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간 기업. 세 군데 방점이 짚히면요. 그래서 후지는 이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아스타 리프트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화장품을 만드는 이제 필름 회사가 됐고요. 모토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진 기술 중에 필요한 성분을 이제 배합하여 필요한 장소에 타겟팅하고 필요한 형태로 제공한다. 이게 모토입니다. 여기.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이 회사가 필름 회사가 아니에요. 하이리 펑셔널 그 머티리얼즈하고 헬스케어 쪽이 약 40%. 예? 회사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예. 이제 앞에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이제 정부 R&D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R&D를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R&D 기획을 하고 기술 로드맵 하면 TRM을 한다면 이쪽을 하세요, 보통. 사업령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하고 해서 R&D 기획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켓하고 프로덕트 이쪽은 기술 기획 영역이고요. 이쪽은 사업화 영역입니다. 사업화 기획 영역. 경제성, 시장성. 그래서 마켓 M1, M2, 프로덕트 P1, P2, P3, 또 조직 및 관리 기획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제가. 예. 리소스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파이낸셜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예? 지분 투자라든지 이쪽 기획까지. 예? 이게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게 R&D 기획이고 최소 이걸 한 2개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만 사업 그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아니면 이제 중복성으로 한 표를 가지고 있든지. 예? 그러면 보통 이게 한 그 3시간 코스인데요. 보통 보면 이제 사업화 기획하고 기술 기획, 조직 및 관리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업화 기획을 하려면 이제 수요 발굴하고 기술 예측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3시간까지 시간이 안 되니까 이 사업화 기획에 이제 거시적으로 수요 발굴하고 그 기술 예측 쪽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발굴입니다.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등장할 트렌드는 변화의 중심 기술, 새로운 기술이 약인가 독인가. 나노 기술이 있죠. 예, 지금 얼마 전에 어젠가요? 3나노 시스템 반도체 3나노 양산화에 대해서 메이저 고객은 못 잡았지만 오다를 받았다 나왔고요. 수요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료나 소재 쪽으로는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죠. 유전자는 어떻습니까? 유전자, 식량, 약은 뭡니까?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연장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독은 뭡니까? 예.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어쩌면 유전자 격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키 크고 다 예쁘고 머리 좋고 예?
그럼 좀 맞춤형 이제 애기 만들면 이제 인간의 다양성은 상실되는 거죠. 예. 그때서는 이제 추남 추녀가 잘생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일하기 어려운 사회, 그렇죠. 고학력에 따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해지고요. 점점 늙어갑니다. 고령화. 이거 뭐 이대로 되고 있죠. 승자 도식 사회, 마태 효과. 무릇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합니다. 예. 제가 뭐 시간당 그 아르바이트 뭐 1만 원, 뭐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바뀌었고요. 식량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프로덕션에서 로컬 프로덕션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로봇 자본주의, 로봇과의 공존 협업, 인공지능은 왔고요. 우주 경제, 해양 경제까지. 뭐 거시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최근에 뭐 탄소 프리, 뭐 숨은 영웅 미연방, 과감하고 선제적인 과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에서 아이패드, 아이폰에 대한 뭐 터치라든지 이런 거를 국방부 R&D로 다 개발됐던 내용을 애플이 차용한 거예요. 예. 뭐 그런 내용들부터 자원의 유한성 극복까지. 수요 발굴 좀 거시적으로 봤고요. 그 기술 예측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과학기술 기여도가 8개의 미래 이슈하고 이제 기술 분야 연관성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8개의 이슈 중에서 그 농림수산의 물시장, 물식량 부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생명의료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가 어디입니까? 여기 에너지 자원 고갈 쪽이 있죠. 이거대로 그 정부 R&D 그 증가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실제 작년 대비 올해 보건복지부 30% 1위, 2위 산업부 에너지 쪽 19%, 그 다음에가 농림수산부 17%. 딱 기술 예측으로 인해서 그 R&D 비율이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 비율도 적용해서 들어갑니다. 예. 기술 예측 사례 볼까요? 지금 뭐 다 아시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 노브 사업으로 지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2020년도에 12월에 지분 한 80%를 인수했죠. 직접 인수는 아니고요. 소프트뱅크 쪽으로 한 1조 원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자동차 기업이 노브 사업으로 지출을 했어요. 또 이거 아십니까? 가상현실 및 원격 로봇 기반의 아바타 경제. 이게 옆에 보면 이제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인데요. 이게 서로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서로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영화 뭐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아바타를 통한 원격 체험, 뭐 교육, 엔터테인먼트부터 원격 노동, 물리적 이동과 물리적 제품 수요가 감소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게 아바타 경제입니다. 가상현실 원격 기반이지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이오하고 결합할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아바타. 예. 그래서 오늘 R&D 기획을 통한 사업 다각화 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사업화 다각화조의 사업화 기획 쪽을 설명을 드리면서 기술 수요 발굴하고 기술 예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R&D 기획하고 계획은 다르죠?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대 N 개념입니다. R&D 기획이 기술 기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 조직 및 관리 기획, 사업화 기획까지 들어간 겁니다. 예? 후지하고 코닥의 근본적 차이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코닥이 R&D 기획을 못했을까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다니까 기술 기획은 성공했어요. 기술 기획은 굿이었고, 예? 조직 관리 기획은 배드였고, 사업화 기획도 배드였던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후지하고 코닥의 근본적 차이는 뭐였습니까? 그 기획의 결과, R&D 기획의 결과, 다각화를 못한 거잖아요. 예.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예?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방식과 태도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 좀 한 3시간 코스인데 좀 줄여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예.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수 실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스템 반도체 공정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동향과 사업 전망 등 유익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연사님들과 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나노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기술교류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나노기술원 공정품질 기술교류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